썰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평범한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제 삶은 정말 평범하다는 말과 지극히 어울릴 정도로 단조로웠어요.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 않은 평범한 집에서 자랐고 평범한 성적에 지방의 국립대를 졸업했네요. 한 중소기업에 3년 정도 다니고 있을 무렵 남편을 소개로 만나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제 꿈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였어요.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많이 낳아 키우면서 잘 살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연애 초에만 해도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맞벌이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결혼 전 저희 남편이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에 성공하고 저희 친정에서도 지원해줘서 어렵지 않게 전업주부가 될 수 있었네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낡은 가구들을 페인트 칠하면서 신혼을 보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그만큼 잘했고요. 그래서 저는 인정받는 아내로 또 예쁨 받는 며느리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고 3년까지는 말이죠. 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2살 차이가 나는 아주버님은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이야기로는 어린 시절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군요. 한글이나 숫자도 남들보다는 빨리 배웠다고 했고요. 물론 중학교 이후부터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3주 끝에 서울대에 당당히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 뒤에는 대기업을 다니며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시댁의 장남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신혼 초부터 남편과는 확실히 대우가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 차별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이를테면 남편의 생일과 아주버님 생일이 20일 정도가 차이 났는데 이런 경우에 합쳐서 하나의 생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하지만 보통은 날짜가 앞에 있는 사람 기준에 맞추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편의 생일이 아닌 20일 더 늦은 아주버님 생일로 날짜를 잡아서 한 번에 하곤 했습니다. 더구나 음식들도 모두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날 생선 위주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는 남편은 날 생선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술 한잔 마시고 이런 말도 했죠. 형이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 동안 난 단 한 푼도 지원 못 받았어. 원래 가고 싶던 학과 대신에 취업 잘 된다는 쪽으로 갔고 그게 끝이가 대출까지 받아서 형 학비로 냈고 나는 결국 휴학해서 돈 벌어야 했지. 뭐? 그럼 대출은 형이 갚아줬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예 기억도 못할걸? 노가다 뛰어서 그거 다 갚고 그러고 군대 들어갔어. 거의 도피성으로. 근데 엄마 아빠는 여전히 형만 최고지. 어릴 때는 형편 문제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더구나 왜 생일을 따로 안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올해도 또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나.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손으로 다독이며 괜찮아.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말만 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상다리 휘어지게 올릴 테니까. 응? 하고 괜히 농담을 섞어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당신한테는 차별 안 하고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위로만 했던 제 입장 역시 아주버님이 결혼하면서 바뀌게 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댁에서 형님과 절 차별하기 시작했거든요. 형님은 아주버님처럼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듣기로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유학까지 다녀온다고 결혼이 늦은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둘은 같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하더군요. 세련되고 옷도 훨씬 잘 입고 손톱도 관리를 받는지 항상 길고 번쩍거렸습니다.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인사를 왔을 때 제게 학벌을 묻더니 말하더군요. 무슨 대학? 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네. 그래도 국립대인데 모르시는군요. 서울에 평생 살았던 사람이 지방에 뭐가 박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랑 똑같지. 그러게 좀 더 노력하지 그랬어. 어중간한 곳을 나오니까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야? 현모양처. 세상에 그런 꿈이 어딨어. 그냥 능력 없는 여자들이 집안일이 정말 어렵다는 식으로 꾸며낸 말인 거 몰라? 동섭, 지금이 조선시대니? 촌스럽고 쪽팔려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대충 다른 말로 분위기를 바꾸면서 넘어가긴 했지만 그건 제게 엄청 큰 상처가 되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서 자주 마주치진 않았다는 거였어요. 또 설령 마주친다고 해도 잠깐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명절 제사, 시부모님들 생신까지 대부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제게도 수고했다면서 준 돈은 고작 5만 원 남짓이었어요. 본인들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현금 용통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하곤 했고 결국 시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저희 부부가 더 많이 해야 됐네요. 그러니 남편과 저는 더 이를 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저희 부부가 아끼고 살뜰하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집들이 한다고 며칠 내내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그 마지막 날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오셨더군요. 형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쓰며 입을 열었어요. 무리해서 샀다고 들었는데 이게 물이라고? 정말?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아주버님은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요. 구축 아파트인데도 진짜 잘 꾸미긴 했네요. 이거 직접 다 한 건가요? 그때 남편이 저 대신 끼어들어 대답해줬죠.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 근데 음식 솜씨는 더 좋아. 형수, 와서 식사부터 하세요. 그 집은 제가 직접 손을 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리해서 이사를 간 상황이라 인테리어를 따로 맡기거나 할 수 없었기에 처음부터 제 손으로 가꾼 것들이었죠. 오래된 테이블을 얻어와서 시트지도 바르고 너무 오래된 나무 의자는 직접 사포로 갈아서 코팅까지 직접 했고 베란다 바닥도 너무 오래된 거라서 타일을 덧방해서 어설프지만 꽤 완성도 있게 꾸며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식물 몇 가지와 라탄 소재의 소품들로 아기자기 따뜻한 느낌이 나게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이를 보고 별로다, 너무 이상하다, 좀 없어 보인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왔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오히려 부러워서 더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식사를 할 때는 트집쟁이 형님은 한마디도 못했죠. 아주버님이 걸신이 흘린 것처럼 제 음식을 흡입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은근히 그게 기분 좋은지 이렇게 말했어요. 형, 집에서 밥도 안 먹어?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다. 천천히 먹어. 먹이를 저장하는 쥐처럼 볼이 빵빵해진 아주버님은
밥 한 그릇을 더 달라며 이렇게 덧붙이셨네요. 와, 너 이런 거 매일 먹어? 대박이다. 진짜 부럽다. 음식이 보기에 너무 예쁘기에 기대도 안 했는데 재수 씨가 우리 엄마보다 음식 더 잘하시네. 또 잘 꾸민 베란다 테이블에 나가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곳에서도 또 놀라는 눈치였어요. 형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보였지만 아주버님은 계속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사업을 해도 되겠다. 전업주부로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솜씨 아닌가? 무슨 커피숍에 온 것 같아. 나도 형 말에 완전 동의해. 아깝긴 하지. 이 타일도 직접 덧방을 했다니까. 타일이 남자들도 못하고 포기하는 일인데 이걸 기울기까지 맞춰서 했어. 보기만 예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형님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키지.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어설프고 이상하긴 하네요. 왜 이런 거에 돈을 아끼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다음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가 바빠서 집들이 못했으니까 이참에 보여드리죠. 매일 바쁘다면서 집안 행사고 본인들 행사에 한 번을 초대한 적이 없던 형님이 나서자 갑자기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집들이에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파트 입구부터가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심지어 경비원들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동네 아파트에 흔히 있는 경비원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아니라 까만 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허리춤에 넣고 다니는 많아야 40대쯤으로 보이는 고환 요원들이 있었죠. 당연히 내부는 더 좋았습니다. 낯선 방문자를 환영하지 않는 듯 여러 문을 통과해서 겨우 들어간 집은 눈이 핑핑 돌 정도였네요. 시어머니도 처음 와본다는 그곳은 현관문을 지나서도 긴 복도를 더 들어가야 했어요. 충청도가 고향인 시아버지가 그 복도를 걸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또 걸어? 똥 마려운 놈은 여기서 죽겠구먼. 솔직히 그 집은 완벽했어요. 저희 집도 꾸며놓고 보면 진짜 괜찮다, 예쁘다고 할 정도였지만 그 집과는 비교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세련되고 멋진 집이었으니까요. 마감 하나부터 소품 하나까지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집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였고 카페처럼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음식도 화려했네요. 제 남편은 슬쩍 눈치를 보다가 제게 작게 말했어요. 음식은 당신이 훨씬 나아. 저를 위로해준다고 해준 것 같지만 제가 먹어보니 음식도 저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약간 자극적이긴 해도 트집 잡을 구석이 전혀 없더군요. 식사를 하는 내내 형님은 본인들 자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이 너무 좋다는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남이 아니라는 게 아쉽죠. 거기는 신축이 거의 없어서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지내기에 좀 좁기도 하고요. 조만간 동무와서 이사 가야죠. 그 말에 저희 남편이 물었습니다. 근데 형수, 집이 넓은데 왜 이사를 가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희 사업 시작해서 안정권에 접어들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이 집이랑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 팔면 얼추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땅 있잖아요. 거기도 재개발 소식이 들려서 앞당겨질 것도 같거든요. 저나 남편만 모르는 일이었어요. 재개발이다 뭐다 우린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과 제 눈치를 보는 걸 보니 정말 서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나온 말이더군요. 본래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돌밭이라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매매를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 나돌다가 진짜 확정이 되자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저희 부부에게는 언질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서운함에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요. 좋은 일인데 저만 몰랐다는 게 좀 그러네요. 제가 그 땅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아주버님이 짜증을 섞어 대답했죠. 집안 대소사를 장남이랑 상의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뭐하게? 서운할 것도 많네. 아무리 그래도 형, 이건 아니지. 한두 해도 아니고 형이 결혼했을 때부터 나온 말이면 2년을 넘게 말을 안 한 건들. 시끄러워.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사람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이 꼭 우리만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사업해서 잘 되면 네 고생을 잊겠어? 그때 형님도 끼어들며 설득하듯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기로 한 건데 서방님은 몰라도 동서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을걸요? 요즘 세상에 그 푼돈으로 누가 시부모님 모시겠다고 해요. 오히려 저희한테 고마워하셔야죠.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중간중간 고성도 오갔어요. 남편은 단순히 재산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자신을 빼고 진행되는 상황이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속사정은 모르고 시부모님도 돈에 눈이 멀어 버릇없이 나온다며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 자리가 파한 뒤에도 힘들어했어요. 깡소주까지 벌컥벌컥 들이키며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죠.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당신은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고는 남편의 말을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매일 노력했잖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주말에 쉬는 것은 본 적이 없었어요.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이직도 준비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 말에도 남편은 상심이 큰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래도 형한테는 안 되는 건가 봐. 진 빠지네. 어쩜 난 매번 이런 식인 거지? 딱히 형을 이기려고 한 적도 없어. 그냥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왜 가족들은 날 한 번을 봐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 오늘도 재산을 나눠 먹으려고 달려든 버릇없는 동생 취급이라니.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정말 너무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라니까. 제 위로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고 시댁에 들락거리게 만들면서도 뭐 하나 해준 게 없잖아. 형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칭찬만 받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내 기분보다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 뭐 어때? 난 이 집이 더 좋고 지금 생활 나쁘지 않아. 괜히 비교하지 마. 우린 차근차근 잘하고 있어. 그건 내가 보증해.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죠. 앞으로 우리도 계산적으로 살자. 형이 그 땅 물려받고 부모님 모신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도 이제 부모님 댁에 신경 끄고 살자. 하지만 여보, 화가 나서 복수하려는 의도가 아니야. 솔직히 우리 좀 과하게 잘했잖아. 당신도 때 되면 명절 음식에 제사도 다 챙겼고 거기에 형이 사업한다고 돈 한 푼 안 낼 때
우리가 다 냈지.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야. 형이 땅 물려받고 사업한다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거지. 이전처럼 형수 사정만 봐주지 말고. 저는 조금 고민했지만 남편의 말에 틀린 건 없었습니다. 사실상 형님 내외의 편의를 봐준 것은 우리긴 했어요. 둘 다 맞벌이 한다며 힘들다는 말에 명절도 군말 없이 준비했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용돈까지도 모두 우리가 준비해야 했죠.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겠다면서 시장까지 걸어다니며 고생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처럼 하자.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그럭저럭 잘 살았던 게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듯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린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셨고 저희 남편도 며칠을 울더군요. 거기다 형님네매는 발만 동동 굴렀기에 그 안에서 정신을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뿐이었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했어요. 다들 진단을 받으면 꼭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병원을 고르는 것에 첫 번째로 중요한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들 중에 이동거리가 짧은 곳을 선택했고요. 저는 조사한 것들을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적으로 시부모님을 돌보겠다는 형님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간병비와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더니 형님이 말하더군요. 동서, 병원비는 몰라도 멀쩡히 집에서 팽팽 노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간병비를 내? 설마 나더러 동서 용돈이라도 챙겨주라는 거야. 가족끼리 좀 박하네. 거기다가 병원비도 딱 반반 하는 게 맞지. 우리 남편만 아들이야? 서방님도 아들이야. 넌 아내고. 저는 어이가 없어 대꾸했어요. 전적으로 시부모님 돌본다고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아내 건강상으로 시부모님에게 일이 있을 때 직접 다 해결하겠다는 말도 포함 아닌가요? 설마 우리가 그깟 재개발당 갖는다고 그렇게 나오는 건가? 어이가 없네. 아직 우리 그거 받지도 못했어. 아직 매매가 되지 않아서 돈 냄새도 못 맡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이건 가족 문제야. 누군가의 일방적인 책임? 그거 웃기지. 그래서요? 또 저희한테 넘기겠다는 건가요? 넘기다니? 동서 편이 좀 거칠고 가시가 있네. 가시 있죠. 제가 입으로 넣은 거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분 다 대기업까지 다니면서도 행사 있을 때 돈이라도 제대로 준 적 있어요? 저한테도 꼴랑 5만 원 주면서 시장 볼 때 보태라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 돈이면 과자 몇 개 남으면 끝이거든요. 매번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셨을 때도 저랑 저희 남편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은 경우가 다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고 언제까지 치료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저희한테 알아서 하라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그럼 어쩌라고. 난 매일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업 준비한다고 돈까지 드는 상황인데. 동서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사업이 뭔지 모르잖아. 준비하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지게 따져.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지. 계산기 두드리면서 꼭 그래야겠어? 진짜 무식하고 없어 보이네. 만약 그때 형님이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갈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나오니 저 역시도 참지 못했어요.
네, 저 모식하고 배운 것 없고 집에서 팽팽 놀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에는 빠지고 싶네요. 형님이 알아서 간병을 하든 간병인을 구하든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조금 후회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에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난처한 표정이긴 해도 남편도 잘했다고 했고 저도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아버지는 바로 다음날 저희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보니 형님네도 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다들 있는 자리에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돈 때문에 형제 사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한탄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희도 이전 같았으면 바로 잘못했다 돕겠다 나섰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 때문 아니고요. 병원비 반, 간병비 반 내겠다는데 싫다고 한 건 형이죠. 저희가 아니라. 아빠도 그래요. 갑자기 재산이 뚝 떨어지니까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간 저희가 돈을 내면 더 냈지. 형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재산 때문에 싸운다고요? 우리 부부가 무슨 재산을 뭘 받았다고 싸워요. 앞으로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었지만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엄마 아플 때 꼭 그래야겠어. 재산을 안 받아? 내가 잘 되면 어련히 너도 챙겨지지 않을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좀 멀리 있는 걸 보란 말이야.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 그런 말은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몇십 년을 들었어. 힘드니까 형제니까 당연하게. 내가 왜 매번 그 말을 들어야 돼? 덕분에 나는 대학도 내 힘으로 가야 했고 대출받아서 형 학비 냈어. 그게 끝이야? 군대 갔을 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은 부모님 생활비로 들어야 했지. 심지어 나 결혼할 때는 아니었을까? 우리 집에서 결혼식 비용 단 한 푼도 안 줬지만 그래도 나 별말 안 했어.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러겠지. 생색이라도 내고 싶냐고 따져 묻고 싶겠지. 근데 나도 할 말은 좀 하자. 형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나든 뭘 하든 그때 가서라는 말은 이제 안 듣고 싶어. 정확히 반반해. 이게 계산적이라고 욕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는 내가 계산적인 게 뭔지 보여주고 내가 손해본 금액까지 다 더해서 청구할 테니까. 결국 남편의 말에 정확히 반반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돌보는 걸로 했고요. 남편은 우리도 간병인을 두자고 했지만 그건 제가 싫다고 거절했네요.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라도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툼과는 별개로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병원 식사만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드렸고 간병인 간식까지 챙겨 병원을 오갔어요. 적적하시다고 해서 책도 읽어드리고 휴대폰 게임도 가르쳐드렸죠. 다행히 힘든 항암 치료와 수술도 끝냈고 경과도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몸도 안 좋으면서도 계속 남편과 아주버님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몸 아파 보니까 이제 알겠다. 나도 늙어 주책을 떨었어.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서 걔 하나 잘 되길 바랬던 건데 그 아래서 희생하는 작은 애 노고를 봐주지도 않았으니까. 나 때는 희생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 좀 예쁘게, 더 예쁘게 좀 봐주세요. 잘했다는 말도 가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 날 생선 못 먹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아직도 못 먹는 줄은 몰랐어.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럽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니 제게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집 와서 고생만 시키고 재산이 명절이니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관심 있는 취미 활동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병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24시간 상주를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오가면서 인사를 하게 된 다른 환자분 가족이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꼬깃꼬깃한 5만 원 2장을 주시면서 아이가 열이 나서 그런데 아침까지만 자기 어머니를 새벽에만 좀 봐달라고 말이죠. 저는 돈은 거절하고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탁하신 환자분이 저에게도 늘 친절하게 웃어주신 할머니였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착하다면서 자기가 아들이 있으면 꼭 며느리 삼았을 거라는 농담을 늘 하시는 분이었죠. 저도 몇 번 음식을 싸서 드리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 분이기도 했고요. 일단 시어머니가 새벽에 잠든 걸 확인하고 각각의 병실에 있던 가습기를 들고 나와서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을 채운 뒤에 할머니가 계신 옆 병동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언성이 높았고 다투는 소리가 나더군요. 병실 문에 난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니 역시나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나가서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조용했기에 열린 작은 미닫이문 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이 짜증을 섞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미친 거 아니야? 노망이라도 난 거야? 그런 거냐고. 왜 갑자기 주려던 재산을 안 준다고 그러냔 말이야. 준다며, 장남이 최고라며, 당신만 믿으면 된다며. 이제 어쩔 거야. 얘 거지 같은 상황 어쩔 거냐고. 우리 이러다가 진짜 망해. 거짓말 들킨다고. 거짓말? 거짓말이라니.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그걸 녹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숨소리도 다 들릴 것 같은 공간에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다가 또 멈추더군요. 뒤이어 또벅또벅 발소리가 들렸고 문 앞에 멈춰섰죠. 저는 너무 놀라 굳었는데 순간 커튼 뒤에서 손이 나오더니 저를 안쪽으로 당겨졌어요. 누군지 봤더니 제가 잠깐 감명을 해주었던 할머니였어요. 재빠르게 검지를 입술 앞에 대고 쉿 하고는 자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님 내외와 마주쳤는지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안심시키며 제게 오라는 손짓을 하시더군요. 제가 다가가니 둘의 목소리는 또 들렸습니다. 형님이 먼저 안도하며 말을 했죠. 그냥 할머니야. 분명 녹음기 소리 같았는데 착각인가? 아주버님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다다다 빠르게 말을 했습니다. 됐고, 당신이 사과를 해. 계속 재수씨 무시한 건 사실이잖아. 그러게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적당히 했어야지. 그때 동생이 뒤집은 날은 아빠가 심정이 변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일 그르칠 것 같다고. 당신이 숙이고 들어가. 미안하다, 힘들다 말하는 게 어려워? 싫어. 내가 왜 그 거지 같은 년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알뜰 살뜰 아기자기하게 요리하고 꾸미는 거 보면 소름이 끼쳐. 배가 아프다고. 근데 나더러 나보다 어린 그년한테 고기라도 숙이라는 거야. 그럼 별 수 있어? 아파트 월세도 감당 못하겠고 아빠도 회사 어디냐고 계속 물어봐. 찾아오시겠다고 하더라. 이러다가 우리 거짓말 다 들통난다고. 알았어. 일단은 어머님한테 먼저 부탁해보자.
나한테도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장남인 당신이 먼저 힘들다는 말 꺼내봐. 몸이 안 좋을 때 좋은 말 몇 개 해주고 같이 살 거다, 평생 모실 거다 하면 분명 마음 돌리실 거라니까. 거기다가 아버님은 어머님이라면 꼼짝도 못 하시는 분이고, 어? 아, 아무리 그래도 아픈 엄마한테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냥 우리 이렇게 된 거 거짓말인 거 말하고, 여보, 우리 앞날만 생각해. 이미 거짓말은 했어. 우리 둘 다 돌이키긴 힘들다고. 이러다가 들키는 건 금방이야. 그러기 전에 한국 떠야 된다고. 외국 가서 새 출발하고 살자. 어차피 동생이 착하니까 부모님 걱정할 것도 없잖아. 어? 여보,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여기서 더 거짓말하면서 살긴 힘들잖아. 그래, 그건 맞다. 나도 지겨워. 서울대니 뭐니 장남에게 주어진 책임감도 버겁고. 다음날 저는 제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오래전부터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서류도 가짜였고 대기업에서 받았다는 명함도 자신이 제작했다는 걸 이실직고 했어요. 심지어는 저희에게 보여준 그 집도 월세였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형님의 이력도 가짜였고요. 모든 걸 들켰다는 걸 안 순간 형님은 도망쳐버리긴 했지만 아주버님은 자리에 남아서 담담하게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장남이라서 책임감이 무거워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집안이 가난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오히려 책임을 돌리더군요. 어쨌든 좋았잖아요. 아빠도 좋았던 거 아니야.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니까 사람 취급해준 거 아니냐고. 솔직히 우리 집에 자식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할 수준만 아니었으면 나 진즉에 대학도 가고 취업도 좋은 곳에 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유산은 소송이라도 해서 다 받을 겁니다. 알았어요? 이에 저희 남편은 아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입을 열지 않으셨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형님 내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완전히 바뀌었고 도망치듯 사라진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태어나고도 한참 있다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되다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뒤늦게라도 진실을 알았고 말을 했으니 이제 가족들도 아주버님도 마음이 더 편하지 않겠냐면서요. 반면 시아버지는 죽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저희에게 더 많은 부분을 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나 그 제안은 거절했어요. 그냥 두 분이서 더 편하게 노후 즐기면서 사시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아이들 100일이 되었을 때도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엄청 큰 돈을 선뜻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며 집안 행사가 있는 날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음식도 하셨어요. 마치 그간 남편과 제게 못했던 것을 용서라도 받으려는 듯 말입니다. 그 증거로 그날 이후로 날 생선은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평소에 남편이 즐기던 낚시 관련 용품을 선물로 받게 되었네요.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들이 모두 실현된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낚시도 하러 가고 등산도 함께 하면서 남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셨네요.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더 흘렀고 사실 작년 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꽤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절대로 싫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겨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버님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아셨는지 저희를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울더군요. 이미 이혼은 했고 여기저기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의 남편과 저 시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번 돈이라며 통장을 남편 손에 쥐어주고는 싹싹 빌기까지 했네요. 남편은 그날 아주버님에게 시아버님이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을 이야기했어요. 거짓말로 위로받는 것보다 진실로 상처를 받는 게 훨씬 나은 일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걸 듣고 아주버님은 오열했습니다. 다행히 아주버님은 현재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청소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작은 중고 마티즈 하나를 사서 여기저기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차도 없이 걸어서 다녔는데 저는 그런 아주버님에게 이제까지 틈틈이 모았던 저의 비상금을 드렸거든요. 남편은 왜 그랬냐면서 툴툴거리긴 해도 싫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고맙다고 했고요. 막말로 제대로 벌을 주고 웅징하면 속을 시원할 거예요. 이제까지 받은 차별이며 거짓말을 했던 게 밉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사과를 했다면 시원하게 용서를 하는 것도 좀 멋진 일 같지 않나요? 아무리 미워도 결국 가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한 거니까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